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이 엔진 코인이 업비트에서 상폐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저한테 여쭤보시길래, 제가 그냥 영상에서 한번 언급해 드리는 게 분위기를 읽으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 엔진이, 자, 뭐 좋은 코인이다, 나쁜 코인이다를 제가 기준을 잡지는 않을게요. 근데 이게 업비트는 원화 마켓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원화마켓에서 이 코인이 사라진다라고 하면 화들짝 놀래요.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이 원화마켓이 있고 비트코인 페어마켓이 있습니다. 근데 비트코인 페어마켓에서는 이게 기존의 유의 종목 지정이었는데 유의 종목에서 유의 종목을 삭제를 시킵니다. 과연 여기서는 막아놓고 여기서는 유의 종목 지정을 해제했다. 그럼 엔진 코인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궁금하네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자, 쿠팡셀러 이제 쿠팡페이에서 계좌 개설부터 이체까지 한다. 아마 제가 알기로 국민은행이 여기 개입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카드도 발행하고 이커머스를 넘어서 아마 이커머스에다가 종합금융 서비스까지 아마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카카오라든가 네이버라든가 기존에 있는 플랫폼 기업들이 하나둘씩 이제 종합금융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한 발 한 발 지금 오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근데 올해 4분기에 이 서비스를 출시한다라고 하네요. 근데 쿠팡이 보통 그냥 이 배송만 해주는 이커머스, 단순하게 이커머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왜 하필 또 4분기일까? 왜 4분기가 되게 중요하냐면 이 톤도 웹3 지갑을 4분기에 이제 오픈하겠다라고 이미 공론화를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11월 달, 그러니까 4분기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이 X를 통해서 중대 발표를 하는 시점도 공교롭게도 비슷비슷합니다. 이 시점과. 이거는 제가 보는 관점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그러니까 그때까지 뭐 버텨야 된다, 이런 걸 저는 말씀드리고 그거는 뭐 각자의 판단인 거고, 저는 큰 흐름을 그냥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엔 안 나와 있는데,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죠. 27일 날, 게리 겐슬러 의장이 두 번 아마 뭐 공청회를 한다고 그랬나? 청문회를 한다고 그랬나? 그랬는데 그 두 번째 날짜가 마지막 날짜가 공교롭게도 오늘이네요. 27일 날. 오늘 밤에 아마 이 얘기가 할 텐데 29일 날 그리고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파티를 하겠다라고 했었죠. 과연 이게 무슨 관련이 있는지 응? 내일 새벽에 무슨 기사가 정리돼서 나올지 참 궁금한 시점이네요. 지금 현재 모두가 다 아마 이 시장을 떠나고 싶고 지루하시고 힘드실 텐데 저는 좀 흥미롭게 계속 시장이 확장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특히나 이제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수용에 관해서 예전과는 다른 어떤 그런 스탠스가 각국 정부로부터 발표가 속속들이 되는 걸 보면서 뭐 심상치가 않구나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예. 당장 뭐 코앞에 시세를 보고 이 시장의 미래에 관해서 좀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예, 어쨌건 그리고 그런 얘기가 있었죠. 여기 보면은 앞으로 몇 달 동안 우리는 호재거리를 또 발표를 할 거야. 애니모카 브랜드에서 이 얘기를 또 예전에 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메커니즘적으로 연결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거는 탈중국 애플의 차세대 생산 기지는 이곳 폭스콘 내년 투자 2배로 이 인도 얘기거든요. 보시면은 애플 중국 리스크의 대체 지역 개척 나서 인도 카르나타카시 여기 벵갈루루에 여기 공장 신설한다. 과연 어떤 게 정답일지 인도가 하락을 하는 건지 상승을 하고 있는 건지 실제로 중산층이 늘어날지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선진국에서 중산층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인도에서 중산층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자, 그리고 반대로
선진국에서 중산층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IMF나 BIS에서 예견한 거대로 지금 돈의 흐름이나 전체적인 인프라 구조가 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상황이. 이 사람들이 일자리가 늘어나고 평균적인 수익이 올라가면 그게 어찌 될까요? 과연. 그리고 또 하나 뭐 사실 지금 뭐 사전에 미리 지지율을 이렇게 해보면은 바이든 대통령보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께서 이분이 더 우세해요. 미온적으로. 저는 뭐 누가 당선된다 이런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한마디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대만 도우면 바보, 더 세진 트럼프의 독설, 한국도 예외 없다. 이분이 어떤 생각으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여러분들은 아마 인식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크라이나 그 전쟁 터졌을 때도 미국이 러시아를 눌러서 어떻게 된다. 그쵸? 근데 막상 지금까지 지리안 전쟁이 있었잖아요. 지리안 전쟁이 과연 전 세계에 뭐를 가져다 줬는지, 왜 이 전쟁의 종식은 안 되는지,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이 껴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전면전을 행사를 안 하는지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되게 공중파에서 쉽게 전쟁 얘기를 서슴없이 해요. 진짜로. 근데 과거 전쟁과 되게 다른 게 폭탄 몇 개 떨어뜨리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보면은 전략자산으로 핵무기가 가미돼 있는 전면전으로 치달으면 이거는 전 세계 공멸이죠. 근데 어떻게 전쟁,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대만도 마찬가지인데 미국에서 이득이 없을 거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과연 자국 우선주의를 우선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과연 어떻게 할까? 아니면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대만에 무슨 일이 생기면 실제로 도와줄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왜 종식이 안 될까? 아니면 바이든 대통령이나 또 다른 트럼프 대통령 외에, 전 대통령 외에 또 다른 캐릭터가 등장을 하면 이 얘기가 변수가 생길까? 여러분들 큰 흐름상에서는 저는 큰 변화는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 좋고 싫고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저는 패러다임의 전환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지진 얘기인데, 제가 이제 간간히 제 영상에서 지진 얘기를 언급을 드리잖아요. 악몽 같은 9월 19일 지진 대피 훈련의 진심인 멕시코. 우리나라도 보시면은 KBS 1텔레비전에서 여기서 오전에는 지진 대피 훈련이나 지진에 관한 공익 광고를 해요. 예전에는 안 했었죠. 그런 거를. 왜 이런 거를 중앙정부들이 나서가지고 살짝 대중들한테 얘기를 하는지. 저도 이제 뭐 제가 공중파 미디어는 아니지만 어쨌건 뭐 의식을 하시라는 의미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고, 또 하나는 이 탈달러화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 탈달러화가 궁극에 이제 전 세계에서 진행이 돼야 사실은 가상자산이 들어갈 틈이 벌어지는 거죠. 그 공백의 그 빈자리에 가상자산과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브릭스를 좋아해서 제가 브릭스의 확장과 선진국의 추락을 제가 주장하는 바가 아니라, 그 메커니즘이 형성이 돼야 궁극에는 가상자산 생태계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탈달러화가 진행이 돼야 빈 공간이 마련이 되고. 일론 머스크 보세요. 미국의 고압적인 태도와 인플레이션 수출이 브릭스가 달러를 버리는 이유다. 딱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너네 금리 인하 안 해? 금리 인상 지속적으로 해? 우리가 계속 외환 보유고에 달러를 보유하고 있으면 우리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우린 죽겠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우리끼리 달러 사용을 안 할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국가들이 처음에는 러시아만 있었는데, 러시아가 미국으로부터 스위프트 제재 당하면서 처음에는 러시아 한 개국만 있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 점점 커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러시아,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이제 인도가 붙고,
점점 붙습니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아프리카 연맹. 가장 중요한 건 오일머니를 되게 중요시하는, 오일머니를 근간으로 한 아랍연맹이 여기에 합세를 합니다. 이러면서 터닝 포인트가 확실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거는 탈달러와는 긴가민가가 아니에요. 그냥 이미 100% 결정돼 있어요. 가상자산의 흐름에 관한 것도 사실은 이미 100% 결정돼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예. 아시아의 중산층은 늘어나게 되고, 지금 뭐 중국 망한다, 인도 얘기도 뭐 지금 미디어에서 떠드니까 이제 인도를 무시하던 대중들도 서서히 돌아서기 시작을 하는데, 앞으로 아마 점점 더한 일이 생길 겁니다. 동아시아를 축으로 해서 동아시아에는 중산층이 이렇게 늘어나고 유럽하고 북미는 서서히 지금 경제가 침몰하기 직전 단계가 아닐까라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기존에 1 플러스 1이라는 이 세상에서 사시던 분들이 저한테 이제 댓글로 말도 안 된다 막 이렇게 보시겠지만, 그러니까 2018년에 제가 되게 오랫동안 주장했던 바였어요. 이 부분은 자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보면은 이게 있어요. 지금 이제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위기 의식을 갖고 인지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인지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 아시나요? 2025년이 되면 로봇을 판매를 할 거래요. 물론 잘 걷거나 잘 움직이지는 못하죠. 근데 일단 시중에 풀린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고 3억 3천 정도 한다는데, 이 가격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내려가겠죠. 이때 정도 되면, 제가 생각했을 때 2024년 정도 되면은 아마 완전 자율 주행차도 서서히 시장에 돌아다니지, 법률이 거기까지 올라가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참고로 이제 테슬라 FSD 베타 같은 경우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는 이미 시행이 돼서 거의 뭐 시작점부터 목적지까지 인간의 개입이 없이 혼자 차가 스스로 가요. 근데 그 FSD 시스템이 아시겠지만 중국에서 이 베타라는 베타 버전이 있거든요. 이거 지금 중국에서 테스트하고 있어요. 중국에서 이 테스트가 넘어가면 우리나라에도 이게 들어옵니다. 운전대를 사람이 중간에 아주 잠깐 개입을 할 필요가 여지는 있겠지만 지금과 같이 그렇게 인간의 개입이 필요 없는 세상으로 들어갑니다. 과연 어쨌든 위기 의식을 못 느낀 분들은 여기에 이 난간에 있다가 가는 거고, 위기 의식을 느끼신 분들은 가상자산에 투자를 하면서 이 안정권 지대에서 이쪽으로 이제 대피를 하신 거고, 이 결과값은 반드시 나올 거라는 거죠. 근데 어쨌건 이 중산층이 붕괴돼서 이 벽이 이렇게 갈라지게 되면 지금은 넘나들 수가 있죠. 교육을 통해서 무언가를 통해서. 자, 근데 어느 시점이 되면 이 경계가 너무나 두터워져서 여기서 일로 절대로 못 넘어오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부익부 빈익빈이 여기서 더 극대화되면 극대화됐지, 그냥 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과연 세상은 어찌 될까? 인플레이션은 실제로 멈출까? 멈출 수 있을까? 곡물 자원의 그러니까 식량 자원의 무기와 에너지 자원의 무기와 뭐 자원의 무기와 이런 것들이 아마 향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조금 위험 요소로 등극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자원들을 또 브릭스가 또 쥐고 흔들고 있죠. 그들이 또 탈달러화를 외치고 있고. 과연 어떻게 될까요? 블랙록이 연준 2024년까지 금리 제약적 수준을 유지할 거다. 크게 올리거나 크게 내리지는 않을 거야 라는 얘기를 블랙록이 넌지시 언급을 지금 하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크게 올리기도 난처하고 크게 금리를 인하하기도 상당히 난처한 게 지금 연준의 입장입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크게 올린다 그러면 경제는 지금도 안 좋은데 폭락할 거고, 지금 뭐 셧다운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서서히 지금 나오는데, 그렇다고 금리를 내려서 유동성을 크게 풀면 그건 또 인플레이션에 불을 붙일 텐데, 과연 연준은 어떻게 할까?
FED의 에너지는 XRP로 이동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제 저는 하거든요. 예. 그래서 뭐 이게 뭐 달러 패권의 뭐 100년의 또 다른 시작이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모호한 게 왜 그러냐면 기존에 아시겠지만 역사적으로 계속 100년간 기축통화는 계속해서 국가 간 넘어오면서 에너지가 이동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기에도 모호하죠. 근데 어쨌건 향후의 시대는 하나의 커런시가 잡는 거보다는 그거는 뭐 최종이겠지만 여러 가지 통화가 있었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좀 약간 이게 정리가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XRP만이 유난히 이제 CBDC에 관해서 언급을 좀 많이 해요. 얼마 전에 이제 트윗에도 보면은 10개의 중앙은행이 9개의 중앙은행이 CBDC를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있다. 2030년까지 2130억 달러가 이를 것이다. 예. 이 CBDC는 CBDC끼리 또 연결이 될 거고, 가상자산과 과연 적대적인 구조인지, 상생의 구조일지, 상생의 구조를 만들어서 세금을 넣는 게 이들의 마지막 목표인지, 이거를 잘 판단하시는 게 투자의 핵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후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네, 어쨌건 중요한 거는 뉴스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도권 수용은 점진적으로 계속 되고 있어요. 뭐 당장 ETF 됐다 이 얘기는 안 나오긴 하지만 그게 하나의 나라 개별적인 그런 국가들이 점점 늘어나고 8달러화가 점점 확장돼서 가속도가 붙기 시작하면 아마도 가상자산 시장은 뭐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뭐 1, 2년 투자해서 나는 끝난다 이게 아니라 아마 되게 재미난 일들이 되게 장기적으로 아마 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의 주식시장의 에너지가 갈 수 있는 데가 이쪽밖에 없어요. 현물 경제를 기반으로 한 산업을 뭐 그거를 기반으로 한 게 사실 그 금융시장이 그거잖아요. 그거를 나타내 주는 게 주식이잖아요. 몇몇 개 진짜 4차 산업을 대변하는 그런 주식 종목들 빼고는 나머지들은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재미가 있을까요? 특별한 몇몇 개 국가들 빼고는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고령화 추세로 인구 감소가 극적으로 가속화되기 시작을 할 텐데 과연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